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이영숙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25년간 청소 일을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새벽 5시 정각에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자들 도시락 준비였어요. 민수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고 수진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해서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스럽게 쌌어요. 도시락통에 하트 모양 김을 올려주고 작은 편지도 써서 넣어줬죠. 아침밥을 차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 동현이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며느리 미경이는 미역국을 선호해요. 아이들은 또 계란 후라이를 원하고요. 네 사람의 서로 다른 취향을 맞추려니 매일 4~5가지 반찬을 준비해야 했어요. 밥 한 끼 차리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아침 식사가 끝나면 바로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집 전체를 청소해야 해요. 거실, 주방, 화장실 3개, 방 4개까지. 32평 아파트지만 구석구석 놓칠 곳이 없었어요. 바닥 쓸고 닦기, 화장실 청소, 침구 정리까지 마치면 벌써 오전 10시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 6시까지 남의 집에서 청소 일을 해요. 하루에 2집씩 돌면서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까지 해드리죠.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기 힘들어도 참아야 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한 집에서 8만 원, 2집에서 16만 원. 한 달이면 480만 원 정도 벌어요. 오후 6시에 집에 돌아오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죠.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해요.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매일 다른 메뉴로 준비해야 하니 머리가 복잡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고 손이 쉴 틈이 없어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할머니, 배고파요. 하면서 달려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줘요. 민수 수학 문제 풀어주고 수진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들어줘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제 시간이 생겨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내일 아침 도시락 메뉴를 생각하고 장보기 목록을 적고 빨래감을 분리해두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손자들이 할머니 최고야.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안겨올 때마다 피곤함이 싹 사라졌어요. 아들 동현이도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하면서 고마워했죠. 며느리 미경이도 처음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하며 감사해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3년 전쯤부터였을 거예요. 미경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고마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는데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마치 고용인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어머니 바닥 좀 다시 닦아주세요. 깨끗하지 않아요. 아침에 이미 닦았는데 또 닦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녁은 7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우리 옷은 따로 빨아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인데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마치 제가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제가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건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살금살금 걸어야 하나? 숨소리도 죽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부딪히면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청소기를 돌리면 어머니 지금은 청소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청소를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다 시끄럽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픈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녁 준비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려도 걱정하는 건 저녁 준비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대신 들은 말은 저녁 걱정이었어요. 그날 39도 열에 시달리면서도 부엌에서 죽을 끓였어요. 몸이 휘청거려도 아이들이 굶을까봐.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확신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정부구나.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가정부는 적어도 아프면 쉴 수 있잖아요. 월급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24시간 365일 일해야 하는 무급 노동자였어요. 아니, 무급이 아니었죠. 오히려 제가 생활비를 대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는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는 왜 들을 수 없게 됐을까요? 대신 들리는 건 지적과 요구사항 뿐이었어요. 25년간 청소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매일 쪼그려 앉아서 바닥을 닦고 무거운 물걸레를 들고 다니고 화장실 청소하느라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된 거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요.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걸을 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와서 아들 동현이에게 말했어요. 동현아, 엄마가 허리 수술 받아야 한대. 그런데 동현이가 한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수술이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해. 그럼 동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라는 말은 나중에나 나왔어요. 그것도 며느리 미경이가 그래도 어머니 걱정 좀 해드려요 라고 핀잔을 준 후에야. 수술 전날 밤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큰 수술을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옆에서 동현이라도 엄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고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정작 동현이는 엄마 수술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병원 갈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가족들 아침을 차려놓고 갔어요. 수술 받으러 가는 날인데도 말이에요. 미경이가 어머니 그냥 가셔도 되는데요 라고 했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정말 괜찮지 않았거든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동현이가 엄마 힘내세요 라고 문자라도 보냈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미경이가 어머니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라는 문자만 있더라고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와서 집안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오늘 저녁은 누가 준비했을까? 였어요. 내가 수술 받았는데도 가족들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간호사가 할머니 정신 드세요? 라고 물어볼 때쯤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옆 병상을 보니까 같은 시간에 수술 받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술 끝나자마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이 달려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베개 높이 괜찮으세요? 돌아가면서 걱정해주고 살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어요. 아니, 부러움을 넘어서 서러웠어요. 왜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를까?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도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할머니, 가족분들 연락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서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동현이가 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한 첫 번째 말이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저녁은 어떻게 해요? 였어요. 제가 수술 받고 아픈 것보다 저녁 걱정이 먼저였던 거죠. 미경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애들 봐야 해서 못 오겠다고 동현이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병원에 3일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이 문병 온 건 동현이가 그 한 번뿐이었어요. 그것도 30분도 안 되어서 엄마, 저 먼저 가야 해요. 집에 일이 많아서라고 하고 갔어요. 옆 병상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들이 와서 간병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주고 그랬는데 간병인도 안 불렀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미경이가 간병인까지 부를 필요 있을까요? 며칠이면 퇴원하시는 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힘들게 화장실도 가고 물도 혼자 떠서 마시고 그랬어요. 허리 수술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퇴원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혼자 짐 챙기고 택시 불러서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미경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라는 말 대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수술 받고 아픈 것보다 자기들이 3일 동안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다는 얘기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아이들이 도시락도 없고 집도 엉망이 되어 있고 의사가 최소한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미경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달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요? 그런데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 받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파출부 비용이었어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구나. 아니, 무료가 아니라 제가 돈까지 대면서 일하는 가정부였죠.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까지 다 제가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잖아요. 저는 수술 받고 와서도 바로 일해야 하는 거였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기도 힘든데 미경이는 매일 어머니 언제쯤 정상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이에요. 마치 고장난 기계가 언제 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미경이와 동현이가 나누는 대화였어요.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숨죽이고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답답해요. 미경이의 목소리였어요.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도 어머니 눈치 보게 되고 우리끼리 외식하고 싶어도 어머니 혼자 두기가 그렇고. 동현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 오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계시면 자유롭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자유롭게 얘기하기 힘들다니. 제가 그렇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아이들 숙제에도 끼어들고 우리 교육 방식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간섭이라고요? 손자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미경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 몸도 안 좋아지시잖아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더 아프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 얘기까지 나오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25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생활비도 제가 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미경이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애들도 할머니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동현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다던데. 어머니도 또래 분들과 함께 계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어머니 때문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갔잖아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갔다고요? 제가 언제 여행 가지 말라고 했나요? 오히려 너희들끼리 다녀와. 내가 집 지킬게라고 했는데. 동현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사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잖아. 우리가 늦게 들어와도 왜 늦었냐고 물어보시고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고. 사생활 관심이라고요? 그게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미경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저 친정어머니도 자꾸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살 거냐고. 요즘은 다들 따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친정어머니까지 개입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진짜 요양원 알아봐? 동현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편히 쉬실 때도 됐잖아. 편히 쉬라고요? 그게 정말 제가 편히 쉬는 방법일까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던 거죠. 그 대화를 듣고 나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가슴이 뜯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간섭하신다. 사생활에 관심이 많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동현이가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부산 바다 쪽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 정도로요.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 하거든요. 가족 여행이라고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엄마, 요즘 허리도 아프시고 피곤하실 테니까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말 같지만 진짜 의미는 달랐죠. 귀찮은 짐을 두고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평생 헌신한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미경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없는 동안 집 정리도 좀 해주세요. 요즘 너무 어수선해서요. 여행 가면서도 집 정리까지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일감을 주고 가는 거였죠. 손자 민수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려고 했는데 미경이가 바로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셔서 여행하기 힘들어. 우리끼리 가자. 아이의 순수한 마음마저 차단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여행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나가주지.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자. 아들 가족이 부산으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왔다. 이제는 정말 이영숙으로 살아보자.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거실을 보니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25년 동안 청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동현이를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미경이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집 주인이 저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 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28평 아파트 급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어떤 아파트신가요? 해운대구에 있는 28평 아파트요.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오셨어요.
집을 꼼꼼히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머니,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25년 동안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서러웠어요.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 집을 아꼈는데,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이 지역은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해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요?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현이가 결혼해서 손자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 봐 잔금을 서둘러 치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친구 정자에게 전화했어요. 정자야, 나 경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동현이는 뭐래?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수가 무슨 일 있었니? 정자는 제 50년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영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경주에 내 고등학교 동창이 살거든. 거기 한옥마을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정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경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고궁도 구경하고 전통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25년을 살면서 모은 제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 그리고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넷째 날 아침, 동현이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뒀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해뒀어요.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죠. 드디어 동현이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손자들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바다가 엄청 예뻤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여전히 신나해하고 있었어요.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미경이가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경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동현이와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동현이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경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자유로운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거야. 미경이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7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25년 동안 청소일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동현이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동현이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미경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미경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동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는 너희들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미경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미경이 친정도 있잖아. 나도 70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자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 모습에 어리둥절했나 봐요. 할머니 진짜 경주로 가요? 응, 민수야. 수진이가 울먹이면서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미경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이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 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동현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현이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판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판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경주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미경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요? 70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